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특별 기획,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드디어 마침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7편 되찾은 시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돌아가 볼까요? 프루스트가 태어난 게 187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게 1922년이었죠.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를 구상하고 집필에 들어간 게 1906년, 그러니까 35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집필을 마무리한 게 1922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죠. 그럼 대략 16년 동안에 걸쳐서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책이 간행된 걸 보면은 1913년부터 1928년까지 15년에 걸쳐서 간행이 됩니다. 1편에서 4편까지 떠올려 볼까요? 스완덱 쪽으로, 그리고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 게르망트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 4편은 프루스트가 살아있을 때 간행이 되고요. 나머지 3편, 3개 편이죠. 갇힌 여인, 그리고 사라진 여인, 사라진 알베르틴이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되찾은 시간까지 이 3개의 편은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작인 셈이죠. 인물들의 표를 그려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출합니다. 제가 기회가 닿으면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인물들의 그 관계도를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의외로 간결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인물 관계도가 말이죠. 자, 그러면 제 7편 마지막 건 보겠습니다. 되찾은 시절 또는 되찾은 시간입니다. 미완성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이 고통스러운 그 행보가 그대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반부, 초반부 약 40페이지 정도는 탕송빌, 이 게르망트 쪽이죠. 꽁브레 근처에 있는 게르망트 쪽에 탕송빌에 머무르고 있는 질베르트 얘기입니다. 질베르트와 마르셀이 산책하면서 생루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기억에 대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7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게 1차 세계대전에 관한 프루스트의 사유들입니다. 이 전쟁과 패션, 전쟁과 예술, 그리고 전쟁과 삶, 그리고 이 전쟁과 공습, 그 파리의 모습 등등이 정말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이 사교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까지 전쟁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 7편은 아주 핵심적인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모이는 그 베르두랭 부인의 살롱 장면이 그렇죠. 이 베르두랭 부인이 마침내 제7권, 제7편에 이르러서는 게르망트 대공의 부인이 됩니다. 일약 귀족의 가문에 진출하는 것이죠. 결혼과 신분 상승 얘기는 11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질베르트와 생루의 결혼, 그러니까 스완네 가문과 게르망트 가문의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사르리스와의 산책이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반독일 정서, 애국심에 대한 사르리스의 비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독일 정서, 프랑스에서의 반독일 정서, 상당히 문제적이죠. 1870년 보불전쟁 이후 형성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대에 이르러서는 1870년 보불전쟁이
원점이 되죠. 반독일 정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반독일 정서를 둘러싸고 인물들의 이 차이가 어떻게 빚어지는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한두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집비행의 그 업소가 나옵니다. 소돔의 압축판이죠. 이 사를리스가 집비행을 앞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말 그 동성의 그 호텔입니다. 이 소돔이 어떤 곳인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를리스라는 정말 문제적인 인물, 이 인물에 대한 이 탐구, 탐색도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중후반부는 게르만트 대공에서 열린 연주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게르만트 대공 저택으로 가는 길에, 특히 그 길의 끝자락, 그 대공의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 포석 아시죠? 까는 돌이죠. 이 포석의 차이의 느낌이 빚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치아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느낌들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사유란 무엇인가 라는 상념으로 쭉 이어집니다. 약 70페이지에 걸친 이 사념의 진술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생아 프랑스와라는 책, 이 게르망트 대공의 서재에서 본 이 책과 관련된 또 기억과 상념들이 놀라운 이 글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석의 느낌과 문학에 관한 에세이가 270페이지에서 344쪽까지 70페이지 넘게 이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수준 높은 프루스트의 그 문학에 대한 그 생각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에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에세이와 소설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글쓰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344쪽 이후 후반부는 대공댁 연주회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늙음에 대화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라는 이 대작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보여주는 커튼콜이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즉 늙음과 죽음에 대한 프루스트의 사유가 펼쳐집니다. 프루스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권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자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교계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제7편의 제목 되찾은 시절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문학 예술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은 제7편의 개요랄까요?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자, 전시하의 파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시하의 파리. 1914년부터 18년까지 지리하게 이어졌던 이 전쟁이죠. 한 문장 볼까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면 음식점들이 만원을 이루었고 혹시 어떤 거리를 지나다가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엿새 동안 빠져나왔다가 전선의 참호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느 가엾은 휴가병 하나가 조명 밝힌 유리창 위로 잠시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발베크의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우리들을 가난한 어부들이 바라볼 때처럼 괴로움을 느꼈을 때 이 괴로움이 더 심하였으니 그 병사의 비참함이 어부들 모두의 가난함을 합친 것보다 더 컸음은 물론 게다가 더 체념한 그리고 더 고결한 비참함이었으며 쭉 이어집니다. 전선에서 휴가 나온 병사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담함,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7편에서 제 주목을 끄는 게 바로 채펠린들의 공습과 등어간제인데요. 채펠린 아십니까? 채펠린. 이 기구죠, 기구. 광고를 하거나 할 때 이 비행 기구를 띄웠었죠. 60년대, 70년대 풍미였던 락 밴드 중에 레드 제플린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 레드 제플린의 그 제플린, 독일어로는 채펠린이라 그러죠. 레드 제플린 앨범 제 1집 그 표지 디자인이 바로 이 채플린이죠. 채펠린이라고 발음합니다만은 이 채펠린의 공습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요. 한번 구글링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런던을 폭격하는 모습, 독일의 채펠린들이 런던을 공습하는 장면, 파리 공습 장면들이 있죠. 이 소설에서 채펠린의 파리 공습에 대한 기술이 저한테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등화관제가 진행되고 있는 파리 거리를 산책하면서 상념에 젖어드는 모습, 그리고 이 캄캄한 파리 시내를 묘사하는 장면 등등은 압권입니다. 프루스트의 글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전쟁과 이 파리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쟁과 패션, 전쟁과 예술 등등도 다 함께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읽다 보면은 꼭 메모하고 싶은 문장들이 정말 많죠. 정말 그 빛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이 문장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진정한 낙원은 우리가 상실한 낙원이다. 그러면 이 우리가 상실한 낙원을 복원하는 방법, 되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스치듯 지나가는 인상 속에서, 그 인상이 있죠? 인상 속에서, 또 느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들을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낙원을 복원하는 것, 그 사명을 담당한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겁니다. 딱 정리가 되죠. 이 문학자야말로 그러니까 낙원을 복원할 사명의식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루스트는 바로 자신이 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길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이 기억이었던 것이죠. 그 기억은 의도적인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심정의 간헐에서 얘기했듯이 비의도적 기억들, 과자 한 조각이나 나무 한 그루나 종소리, 잠깐 동안의 종소리나, 그렇죠? 그리고 이 포석의 이 낙차나, 또는 사생아 프랑스와의 책 표지나, 그리고 어떤 스쳐 들어간 사람의 눈빛이나, 그런 그 인상 속에서 그 깊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도적이고 조작된 기억이 아니고 비의도적이고 비의지적이며 이런 간헐적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낙원을 복원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런 작품을 써야 한다고 프루스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도, 정리하고 나서도 참 잘했다 싶어요. 정리되죠?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한번 보시죠. 그런데 나는 지극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며 내가 그것들을 현재의 순간과 먼 옛날의 어느 순간 속에서 동시에 느껴. 현재의 순간과 먼 옛날의 어느 순간 속에서 동시에 느껴. 과거가 현재에 중첩되게 하고, 심지어 나로 하여금 내가 현재와 과거 중 어디에 있는지 선뜻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인상들을 비교하면서 이미 그 원인을 짐작하고 있었으니, 사실인즉 매번 나의 내면에서 그러한 인상을 음미하던 존재는
그 인상이 가지고 있는 어느 옛날과 현재의 공통적인 무엇을, 즉 그 인상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탈시간적인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현재의 순간과 먼 옛날의 어느 순간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 지점을 음미하고 사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존재를 인간이라 번역했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먼 옛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1권 스완덱 쪽으로 첫 문장이 있죠. 방에서 잠에서 깨어나기 싫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어머니하고 뽀뽀하는 그 장면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 2, 3편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기술했던 것들이 후반부에서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의 삶들, 내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삶들, 시간을 벗어난 탈시간적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그 존재를 내가 끊임없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진정한 낙원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자아 문제가 아니고요, 내면적인 자아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깃든 그 고유한 나, 고유한 기억, 나의 고유한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에 이르러서 상실해버린 나를 찾는 길이겠죠.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나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스트들은 늘 전통에 반항하면서 끝없이 나란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읽으시면은 훨씬 흥미진진할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내가 아니고 나의 고유한 무늬를 간직한 나. 그 고유한 무늬는 고유한 시간에서 비롯되겠죠. 그 고유한 시간들을 글로 써내는 작업. 이게 문학자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학자의 소명의 끝에는 바로 우리가 상실한 낙원을 복원한다라는 프로젝트가 드러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학에 대해서 프루스트는 이 마지막 편에서 내면의 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볼까요? 미지의 징후들로 이루어진 내면의 책에 관해 말하거니와 미지의 징후. 여기 미지의 징후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미지의 징후라는 말을 부연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첨예한 관심이 나의 무의식 세계를 탐험하면서 수중에서 탐조하는 잠수부처럼 찾아다니고 충돌하고 교묘히 우회한 것 같았던 그러한 징후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런 그 내면의 책,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징후들로 이루어진 그 내면의 책, 그 내면의 책을 우리가 글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문학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심리학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조금 더 볼까요? 그러한 징후들을 판독함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 어떤 법칙으로도 나를 도울 수 없었고, 그 판독 작업은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도, 심지어 우리와 협력할 수도 없는 일종의 창조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그 내면의 책,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 그 미지의 징후들로 이루어진 내면의 책을 판독하고 그 판독한 내용들을 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할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창조행위라는 것이죠. 그 미지의 징후들로 가득한 이 내면의 책들을 판독하는 작업이라는 게 바로 창조행위. 이게 새로운 문학이라고 프루스트는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 프루스트가 문학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지 않은 부분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 빛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모던지 문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술에서는 명분이 맡을 역할이 없고 의도들은 고려되지 않는지라 예술가는 매 순간 자신의 본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바, 그러한 점으로 인하여 예술은 가장 사실적이고 인생의 가장 엄격한 학교이며 진정한 최후의 심판이다. 멋지죠? 예술에서는 명분, 의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프루스트식의 내면의 책, 새로운 문학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가는 매 순간 자신의 본능, 느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가장 사실적이며 인생의 가장 엄격한 학교이며 진정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모든 책들 중 판독하기 가장 힘든 징후들로 이루어진 그 책은 또한 사실이 우리에게 구술해 주었을 유일한 책이기도 하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인상들이 사실 자체에 의해 우리 내면에 생성되었을 유일한 책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상들이 바로 사실이고요. 그 사실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내면들을 우리가 판독해내서 글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문학이라는 얘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프루스트가 염두에 두었던 내면의 책이 무엇인지, 새로운 문학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유일한 길은 예술을 통해서입니다. 이 문장이 있다 보면은 한동안 멍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예술품이 잃어버린 시절을 되찾는 유일한 수단임을 나로 하여금 간파하게 해주었던 그 진실만큼은 물론 눈부시지 않았으나 새로운 깨달음 하나가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나는 문학작품의 그 모든 자재들이 나의 지나간 생애임을, 더 나아가 그것들이 경박한 쾌락들, 게으름, 애정, 괴로움 등을 통해 나에게로 와서 식물들을 생장시킬 온갖 영양분을 무심히 저장하는 씨앗만큼이나 그것들의 운명은 물론 그것들의 존속조차 짐작하지 못하였던 나에 의해 저장되었음도 깨달았다. 좀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의 씨앗처럼 수많은 징후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애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내 생애가 수많은 자재들, 문학이라는 건축물을, 장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자재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의 맥락에서 다시 또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할 게 바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죠. 해서 예술품이 잃어버린 시절을 되찾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깨달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루스트는 나의 전 생애가 하나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전 생애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의 그 기억들을 의도해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분출하는 그 기억들, 인상들, 징후들을 내가 복원해냄으로써, 판독해냄으로써 내 생애를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학이고, 그 내 생애를 문학으로 문학화하는 것, 그게 하나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뒤 그 식물적 상상력이 펼쳐지는데요. 316쪽을 전후해서 이 부분도 장관입니다.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이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생애가 원형교차로일 수 있죠. 그리고 신비한 시일 수 있습니다. 인연론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가 수많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 우주와 자연의 인연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생루와 질베르트 사이에서 태어난 그 게르망트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건 생루 아가씨라고 그러는데, 생루 아가씨가 있는데 생루의 딸이니까 생루 아가씨를 통해서, 지금 생루의 나이가 17살입니다만은 생루 아가씨, 그러니까 자신의 옛 여인이었던 질베르트와 옛 친구였던 이 로버트 드 생루, 게르망트 집안의 후예였죠. 이 생루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생루 아가씨, 이 아가씨에게 약간의 어떤 연정 비슷한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생루 아가씨를 통해서 스완덱 쪽과 게르망트 쪽이 만나는 지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원형교차로란 말을 쓰는데, 우리의 삶 하나가 수많은 삶들이 만나는 원형교차로가 아니겠는가, 수많은 기억들이 만나는 원형교차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신비한 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념들을 쭉 펼쳐 보여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녀 역시 우리의 생이 그렇듯 가장 다양한 지점들로부터 온 길들이 모이는 숲속의 그 원형교차로 같지 않았던가. 내가 보기에는 생루 아가씨에게까지 와서 그녀 주위로 뻗어나간 길들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길보다 내가 그토록 자주 산책에 올라 몽상에 잠기곤 하였던 그 두 중요한 방면이 그녀에게 연결되어 있었으니, 그녀의 부친 로베르 드 생루를 통해서는 게르망트 방면이, 그녀의 모친 질베르트를 통해서는 스완덱 쪽이었던 메제글리즈 방면이 그녀에게 다 있었다. 어떻습니까? 이 한 문장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라는 대작의 첫 문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대작이 말이죠. 해서 질베르트와 로베르 드 생루의 딸인 생루 아가씨를 실마리로 해서 나는 이 게르망트 쪽과 스완 쪽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자신의 기억의 실타래를 쭉 풀어갑니다. 재밌죠? 네. 이 부분도 참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의 생이 영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해준 바로 그것을 포착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 일에 착수할 때라고 그 상념이 나에게 말하였다. 그러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얼마나 큰 노고가 앞에서 그를 기다릴까. 그러한 책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격조 높고 상이한 예술들에서 비유들을 차용해야 할 듯한데,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의 교회당처럼 축조하고 그 책을 하나의 세계처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가의 설계도 자체의 큰 규모 때문에 틀림없이 영영 완성되지 않을 부분들도 있다.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당들이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작품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가 미완의 대형 교회당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미완의 건축물, 이 미완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또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오갑니다. 네, 이 무모한 기획,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 생각들이 오갑니다. 물론 아마추어의 얘기여서 모자란 점이 많았을 줄 압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처음부터 12강까지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그림이 잡힐지 모릅니다. 그 후에 한번 천천히 이 대작에 도전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갑자기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의 이 심장을 후려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다음 기획은 뭐냐? 제가 약속 드렸었죠. 다음 기획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할 것인가? 또 어떤 이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가 다음에는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를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는 제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석범 선생의 대작, 12권짜리 대작 그 화산도를 김용민 TV 오늘 읽는 책에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마 문학사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12번에 걸친 짧지 않은 기획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읽는 책의 무모했던 기획,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